공식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공개된 건 언제입니까? 이게 순조롭게 생산이 돼서 1977년에 파리 에어쇼에 여기에 A10이 참가해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요. A10이? 네. 여기서 고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종사가 심지어 사망을 해버린다. 그래서 한동안 A10은 위험하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져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거는 그냥 사고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자체적으로 평가 시험을 다시 한번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77년 후반에 이제 이게 조스라고 JAWS 영화 조스 같죠? 조스라는 이러한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Joint Attack Weapon System이라는 종합 공격병기 시스템 종합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A10이 참가를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77년에 이미 얘네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조인트죠. 합동 공격이란 말이야. 종합 합동 공격. A10하고 공격용 헬기하고의 콜라보를 해봐요. 얘네가 여기서. 콜라보를 해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콜라보를 해보니까 A10이 기존 공격기보다 3배에서 4배의 전차 격파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완전 전차 조인트 까는 거네. 이거 여기선 끝났다. 여기선 끝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그럼 아까 저기 A10 못생겼다 추남이라고 했죠. 가을 남자. 그럼 진짜 이 A10이 못생긴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임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독특한 A10의 엔진 위치예요. 보통 제트 공격기들이 엔진이 꽁무니에 달려있는 게 많아요. 그쵸? 근데 A10은 어떻습니까? 동체 위쪽에 달려있어요. 그것도 서로 엔진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요.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은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터프한 환경에서도 얘가 이착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엔진을 높게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아스팔트가 아닌 전선에서 응급 활주로 해서 막 뜨고 내려야 되거든요, 얘가. 보통 엔진이 꽁무니에 달려 있어도 이게 2개가 달려 있어도 보통 이제 엔진이 2개니까 엔진 하나가 고장나도 피격이 돼도 나머지 엔진 하나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엔진이 2개가 꽁무니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격될 때 엔진 2개가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꽤. 그런데 A10은 엔진 2개가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가 피격이 돼도 다른 하나로 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설계 사상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엔진 사이를 벌어놨죠. 그리고 또 하나, 엔진이 날개하고 안 닿아요. 동체 위에 올려놨음에도. 그러니까, 떠있어. 그러니까 날개에 훨씬 많은 무장을 달 수 있죠. 그러면은 기관포가 얘 또 진짜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이게 A10의 특징이라면 역시 기관포인데 얘가 왜 기체 한 가운데 있느냐? 이게 뭐냐면 이 기관포가 GAU-8 어벤저라는 이게 30mm짜리야. 얘 반동이 상상을 초월해. 반동이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체 한 가운데 수납을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네요, 반동이. 전차 아주 구멍이 송송송 뚫릴 정도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트기는 앞에서 바퀴가 나야 되잖아. 근데 거기 바퀴 나올 부분에 지금 기관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A10을 정면에서 보면 노즈 기어라고 해서 그 코 부분에 있는 그 바퀴 있죠? 착륙용 바퀴.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살짝 왼쪽으로. 그렇죠.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야, 이것도 특이해. 그 다음에 날개 폭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래 제트 전투기는 빨리 날아야 되니까 어떻게 날개가 이렇게 뒤쪽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후퇴익이라고 해서.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딱 이렇게 거의 십자형이야. 날개가. 정중앙. 완전 단순해. 진짜 완전 십자가야. 위에서 보면 완전 십자가예요. 네. 이거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무장 탑재가 유리해요. 엄청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요. 엔진이 만약에 멋잖아요. 엔진이 멎어도 상당 거리를 글라이더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무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있죠. A10 같은 경우에는 지상 공격할 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속도가 느려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트기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실속해요. 실속을 한다고. 제트기가. 저공에서 속도가 느리면. 그래서 미라지 같은 건 사실 저공 대지 공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걸 해낸 이스라엘군은 정말 잘한 거고, 중동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그거 말씀해드렸죠. 미그 21 소련제 전투기. 걔도 델타핵인데 얘도 저공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얘도 저공에서의 비행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A10은 이렇게 되면은 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공에서의 기동성이 탁월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엔진이 2개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엔진이 2개 떨어져 있는 덕분에 열기를 측면에서 가려주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열추적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방어 효과에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너무 이 기체 구조가 직선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죠. 네. 너무 심플해. 이게 뭐냐면은 기체의 부품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부품 호환성? 그거랑도 네.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투기가 좀 이상한 게, 여러분 F4 팬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캐노피 있죠. 캐노피나 날개 끝 같은 부분은 각 기체마다 따로 제작이 돼서 호환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 A10 같은 경우는 워낙 기체 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98%의 호환율을 자랑해요. 아, 호환이 된다고요? 호환율을 자랑해요. 한마디로 작은 부품에서부터 아주 대형 부품까지 호환이 가능해요. 이건 실전에서 정비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완전 전투형이네. 완전 공격기의 끝판왕이죠. 그럼 좀 네. A10의 생존성은 어느 정도까지? 야, 이제 방어력을 얘기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베트남전과 특히 중동전에서 미국이 얻은 교훈이 뭐냐? 전투기의 파손 중 대부분이 어디에? 연료계통에 피격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조사 결과. 그래서 A10은 연료계통에 피격이 돼서 불이 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데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A10의 연료 탱크들은 이제 각각 이제 화염을 막아주는 아주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연료 탱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사진 보시죠. 여기 동체 위쪽에 연료 탱크가 있는데 연료 탱크가 1번, 2번 이렇게 연료 탱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연료 탱크가 피격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화에서 연료 탱크 피격되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터지지. 완전 폭발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연료 탱크 하나가 피격된다 하더라도 즉시 소화가 가능하고 이게 폭발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연료 탱크에다가 약 300발의 예광탄을 쐈대요, 소위탄하고. 그런데도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탄을 쐈는데. 이 소위탄이라고 하면 정말 유명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그렇죠. 그걸 소화를 해내더래, 얘네가. 얘를 했는데도 소화를 된다. 네. 그 다음에 조종사에 대한 방어 대책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웬만해선 A10 조종사는 안 죽어요, 피격돼서. A10 조종석은 이른바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티타늄제 박스 안에 있어요. 이 사진 보시죠. 이 티타늄제 박스 안에 조종사기 통째로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냐? 공산권의 대표적인 대공기관포 23mm포나 심지어 57mm 포탄도 막아냅니다. 얘가 직격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 조종석의 방어 장치가 A10 전체 무기의 47%를 차지해요. 야, 진짜 네. 조종사의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생존의 끝판왕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37%는 어디에? 연료 탱크나 연료 파이프 계통에 대한 방어예요. 나머지 16%가 비행의 필수적인 전자장비, 배선 이런 데 방어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야, 방탄 설비가 이 정도면 네. 제가 이번만큼은 네. 원빈의 자료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빈 안 돼. 이번엔 아니야. 이건 안 돼. 옛날에 이랬잖아요. 이거 방탄유리야! 그랬잖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근데 이번 해라. 쏴봐. 쏴봐, 이 개새끼야. 그거네. 네, 그렇죠. 안 돼요. 이번에는 원빈을 쓰면 안 돼요. A10이 앞에 말씀드렸던 A7보다 훨씬 느리고 덩치도 2배가 크지만 치명상을 입을 확률은 A7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A10이 만약에 한쪽 엔진이 없어진다든지 네. 날개 꼬리나게 절반 정도? 네.
그냥 맞아서 터져서 없어져 버렸다. 네. 이런 경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주익 날개의 3분의 1이 날아가도 살아 돌아옵니다. 뭐야? 그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그것도 나중입니까? 네.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네. 아, 이놈 아주 그냥 아, 예쁜 놈이네. 야. 잠깐만, 소닉 PD님은 좀 약간 금사빠야. 아니야. 약간 아니야. 금사빠인데. 아파치는 내 안에 있고. 얘가 툭툭 건들지 않아요? 아, 아파치도 헬기고 헬기. 예? 예? 공격기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야,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A10 무장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AU-8 어벤자 30mm 기관포가 있다고. 야, 항공기용 기관포 중에서는 최강이지 얘가. 이게 총신이 7개예요. 이거 게틀링처럼 돌아간다고. 그래서 1초당 그러니까 이게 그 발사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1초당 35발에서 70발까지. 그래서 하나의 표적당 보통 한 2초간 이걸 땡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40발이 최대 140발이 하나의 표적에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발사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놀랄 만큼 집탄성이 좋대요, 이 기관포가. 그래서 이게 또 사격 통제 장치도 좋아서 이게 따닥따닥 하면 전차 같은 경우에 한 5, 60발이 이렇게 몰린다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에 쓰는 30mm 탄이에요. 보통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걸 뭐냐면 열화 우라늄 탄을 써요. 열화 우라늄 탄? 네. 그게 뭔가요? 보통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보면 불이 나는 우라늄 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아니에요. 열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열등하다 할 때 그 열자를 써요. 그래서 열화 우라늄 탄이 뭐냐면 방사능이 제거된 우라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금속보다 훨씬 비중이 높고 단단해요. 그럼 좀 많이 뭐 뚫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뻥뻥뻥 뚫고 들어간다. 그렇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초속이 988m/s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6,000m 밖에 떨어진 2세대 전차, 예를 들어서 T-55나 T-62 같은 9세대 이제 강철 장갑차 있죠. 복합 장갑이 아니에요. 강철로 된 탱크는 그대로 뚫고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항공기잖아. 그러니까 6km에서 못 쏜다고, 기관포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효 사거리는 1.2km야. 1.2km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1.2km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있죠. 네. 우리 또 항상 이게 그렇죠. 이 피크가 있어. 그렇죠. 균질 아변강판. 그렇죠. 예. 그냥 철 말고. 네네. 균질 아변강판에서 관통력은 또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통력은 균질 아변강판에 대해서 쐈을 경우에 500m에서 69mm 정도 관통력이 있고 1000m에서는 38mm를 뚫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항공기는 뭐예요? 가속도가 더해지잖아. 항공기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그럼 속도가 얹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를 해보면 30도 경사에서 500m에서는 71mm, 1000m에서는 59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전차 T-55나 T-60이나 뭐 M48 같은 이런 2세대 전차의 상부는 포탑 상련이나 뭐 차체 후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장갑차 같은 건 사신이죠. 장갑차한테는 사신이 그냥 뭐. 근데 의외로 A10 조종사들이 이 기관포 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